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38, 결혼 5년차 직장인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친정에는 시장 모퉁이에서 국밥집을 하시는 어머니 한 분만 계세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건 며칠 전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부터 가슴 한구석이 자꾸 서늘해져서입니다. 5년 동안 친정 안부 한번 제대로 물은 적 없던 분이 갑자기 사돈끼리 식사 한번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찌나 낯설던지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말이 다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참이었어요. 손에 묻은 거품을 닦지도 못한 채 어깨로 수화기를 받쳤지요. 진영아, 나다. 내 시애미.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식당 일로 늦는 아들 흉을 보거나 동서 자랑을 늘어놓을 때와는 다르게 어딘가 묘하게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일 있어야만 전화하니? 그냥 우리 큰며느리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했지. 저는 그 말이 너무 어색해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던가요? 결혼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전화는 늘 명절 음식 준비, 제사상 차림, 동서 손님 맞이 같은 일감을 통보하는 자리였습니다. 진영아, 네, 말씀하세요. 우리 사부인은 요즘 별일 없으시니? 시장 바람이 차가울 텐데 옷은 좀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신대? 수도꼭지를 잠그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친정엄마를 이렇게 챙기듯 묻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3년 전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엄마가 사위 챙긴다고 직접 한약방에서 다려보내신 약 한 상자가 있었어요. 정성껏 포장해 가져갔는데 시어머니가 받자마자 시장통 약 같은 거 누가 먹느냐며 베란다 신발장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해 겨울 내내 그 자리에서 곰팡이가 핀 채로 굴러다녔지요. 친정엄마가 담가 보내신 김장김치도 직접 끓이신 청국장도 다 비슷한 신세였습니다. 그런 분이 시장이 춥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왜긴 왜야? 너도 친정 잘 못 챙기잖니. 사부인도 혼자 적적하실 텐데 우리가 밥 한 끼 모시면 좋지. 사돈끼리 얼굴도 좀 봐야 정이 붙는 거야. 네. 이번 주 토요일에 한정식집 잡아두마. 너는 어머니 모시고 오기만 해. 차편이 마땅찮으시면 우리 승호시켜서 모셔오라 하면 되고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어정쩡하게 알겠다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등으로 비누거품이 그제야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며칠 전 시댁 제삿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반에 시댁에 들어가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을 끓였어요. 부엌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쭈그려 앉아 기름때 묻은 전판을 닦고 있었지요. 손목이 시큰거리고 무릎이 저렸지만 시어머니 옆에 가서 거들겠다고 일어서면 분명히 한 소리 들을 게 뻔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의사 동서에게 사과를 깎아 접시에 올려주고 있었어요. 수정아, 너 아침도 못 먹고 왔지? 손 다치면 병원 일은 어떡하니? 이거라도 좀 먹어. 우리 둘째 며느리는 바쁜데도 얼굴은 꼭 비춘다니까. 동서는 사양하는 척하면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어디 계세요? 걔야 부엌에 있지. 큰 며느리가 손은 빨라. 그런 일은 걔가 해야 깔끔해. 쪼그려 앉은 자세 그대로 굳었습니다. 손이 빨라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앉히지 않으셨던 거죠. 남편은 부엌 앞을 2번이나 지나갔지만
저를 본체만체했습니다. 오히려 거실 소파에 앉아 동생 부부를 붙들고 묻더라고요. 재수 씨, 새로 들어간 아파트가 45평이라 그랬죠? 네, 45평이에요, 아주버님. 45평이면 거실이 훤하겠네. 우리 식당도 요즘 매출이 좋아서 곧 두 번째 점포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강남 쪽으로다가. 저는 전판을 박박 닦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식당 매출은 1년 넘게 적자였어요. 제가 회사 마치고 가서 직접 가게 정산을 도울 때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만 봐도 숨이 막혔거든요. 그런데도 동생 앞에서는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날 저는 시댁 부엌 바닥에 앉아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일감이지요. 그런 시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를 모시고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부엌에 서 있었어요. 친정 엄마는 30년째 시장 한 모퉁이에서 국밥집을 하시는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우리고 늦은 저녁까지 가게를 보다가 셔터 내리는 손이 한 번도 가벼웠던 적이 없는 분이지요.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시장 사람이었고 사돈 모임에 한 번 부르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사돈어른 옷이 얇지 않을지 걱정하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식당 일에 지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늘어지던 사람이 그날따라 어깨가 들떠 있더라고요. 여보, 밥은 먹고 온 거야? 응. 가게에서 대충 먹었어. 아, 토요일 얘기 들었지? 어머니가 장모님까지 모시고 밥 한번 먹자고 하신 거. 응, 들었어. 잘 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 제대로 한번 모시겠다잖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이번에 양가 분위기 좀 풀자. 대답 대신 식탁에 컵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친정 얘기를 꺼내지 않던 사람입니다. 결혼식 끝나고 친정에 인사 가는 일도 마지못해 따라오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사돈 모시는 자리를 잘 됐다고 하더군요. 샤워를 마친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엔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다 잠들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빨래를 갠다는 핑계로 서재 문 옆을 지나갔습니다. 네, 어머니. 토요일 맞아요. 진영이한테는 말해놨습니다. 네, 그 빚 정리건 말인데요. 장모님이 강남 쪽에 건물 한 채 가지고 계신 거 확실합니다. 명의도 제가 확인한 거랑 딱 맞고요. 네, 그건 제가 조용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든 채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빚, 장모님, 건물, 명의, 단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박혔습니다. 며칠 전 친정엄마 부탁으로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 임대갱신 서류를 받으러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서 가방에 넣어두고 있었지요. 평소 같으면 그날 저녁 바로 친정에 갖다 드렸을 텐데 마침 회사 일이 바빠 며칠 가방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봉투 입구가 살짝 어긋나 있더라고요. 제가 접어넣은 방향과 다르게 거꾸로 꽂혀 있었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모서리에 손가락 자국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가 한번 꺼냈다가 다시 넣어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식탁에 앉아 있는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살그머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 위에 놓인 남편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해보는 짓이었지만 손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제가 가방에 넣어두었던 그 등기부등본 사진이었습니다.
강남 꼬마 빌딩, 집원, 면적, 소유자 이름, 친정엄마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 아래로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승호야, 시세 알아봤다. 그 동네 비슷한 평수면 35억은 부르더라. 우리 빚이 한 12억쯤 되지? 사돈한테 절반만 부탁드려도 숨통은 트이겠네. 토요일에 자리 만들 테니 너는 진영이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그애 눈치채면 일 꼬인다. 진영이 어머니가 정 많으시다더라. 딸 얼굴 봐서라도 우리 집 빚 그냥 보고만 있진 못할 거야. 마지막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5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남편 식당 운영비에 보탰습니다. 식당 보증금 부족할 때는 친정엄마 보증으로 대출까지 받아주었지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 잘 들어왔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제삿날 부엌 바닥이 자리였고 친정엄마가 보내신 한약은 곰팡이가 쓸어 굴러다녔지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친정엄마를 사돈으로 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 뒤에 얼마나 차가운 셈이 깔려 있는지 핸드폰 화면이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2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따져 묻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자리에 앉아주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회사 선배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 며칠 사이 제가 챙겨둔 남편 식당 통장 사본 일부와 동업자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어요. 사실 가방 속 등기부등본에 그 손가락 자국을 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남편 핸드폰에 한정식집 예약 확정 문자가 떴어요. 룸 예약 4인 기준 저녁 7시.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식탁 위에 놓아둔 등기부등본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토요일 그 한정식집에 앉을 사람은 2사람이 생각하는 그 만만한 사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에서부터 전복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끓인 게 아니었어요. 왔니, 진영아. 어서 손 씻고 와. 어머니가 한솥 끓여놨다. 신을 벗다 말고 그대로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끓여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김치 한 포기 가져다 주신 적 없는 분이 그날따라 앞치마까지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진영아, 너 회사 다니느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긴다며. 어머니가 미안해서. 자, 앉아라.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어쩌긴. 그냥 며느리 보러 왔지. 식탁에 앉으니 시어머니가 직접 죽을 그릇에 떠담아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평소엔 명절에 가도 제 밥을 따로 챙겨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다 차린 다음에 부엌 한 구석에서 남은 거 알아서 떠다 먹는 게 익숙한 자리였지요. 숟가락을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진영아, 너희 어머니는 요즘 시장에 잘 나가시지? 가게 매상은 좀 어떠시고? 그저 그러세요. 그래도 자리가 좋아서 임대료는 잘 들어오나 보더라. 강남에 건물이 있다고 그러던데 사돈 어른께서. 임대 잘 되시지? 수저가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혔습니다. 임대, 강남, 건물.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상했어요. 친정엄마가 강남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를 제 입으로 시댁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시장 사람이라며 친정 얘기 자체를 꺼내기 싫어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님,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어른들이 노후 잘 챙기시는지 궁금해서. 시장 일 그만하셔도 될 텐데 사람이 일을 손에 놓기가 어디십니까? 다 자식 잘 되라고 하시는 거지. 저는 죽을 입에 대지 못한 채 그릇만 내려다봤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서였어요. 어머님, 형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오라고 하셔서 왔어요. 평소 동서가 우리 집에 들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굳이 오라고 부른 모양이었어요. 동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자연스럽게 식탁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정이 왔구나. 오랜만에 내 형님 얼굴 좀 보고 가렴. 너희 둘이 좀 친하게 지내야지. 동서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늘 친정 자랑, 병원 자랑이 끊이지 않던 입이 그날따라 조용하더라고요. 묘하게 눈치를 살피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 빈 그릇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아, 내 형님 그릇 좀 싱크대에 갖다 놔. 진영이 회사 다녀와서 피곤한데 좀 거들어야지. 동서가 멈칫했습니다. 저도 멈칫했어요. 시댁에 가면 동서 밥그릇은 시어머니가 직접 치우셨고 제 그릇은 제가 알아서 치우는 게 늘 그 집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는 제 빈 그릇을 동서한테 치우라고 시키셨습니다. 네, 어머님. 동서가 어색하게 일어서서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향했어요. 등이 조금 굳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못 본 척하고 저에게 다시 다정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진영아, 죽 더 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시댁에 무언가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자리들이 친정엄마 건물 한 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의사 며느리도 시장 사돈도 그 집안에서 한순간에 자리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다 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엔 잘 매지도 않던 좋은 넥타이를 꺼내 매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 친정엄마가 사위에게 사주신 그 넥타이였습니다. 한두 번 매보고는 옷장 안쪽에 그대로 처박아 두었던 건데 그날따라 거울 앞에서 매듭을 2번, 3번 다시 매고 있더라고요. 오늘 어디 중요한 자리 있어요? 아니, 가게에 손님 좀 와. 자리 정리 좀 하려고. 거울 속에서 그 사람이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자기 입으로는 어머니, 사돈, 빚정리 같은 단어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신발을 신으며 혼잣말처럼 흘리듯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만 잘 넘기면 우리 식당도 한 단계 올라가지 싶다. 진영아, 너도 그만 회사 다니고 좀 편하게 살아도 돼. 저는 가만히 서서 그 사람 뒷모습을 봤어요. 처가 덕에 빚 털고 사업 한 단계 올라설 거라는 그 말이 그 사람 입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자기 일이 자기 노력으로 풀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회사 선배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이혼하고 보증 떠안은 빚 정리도 같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바로 방문 상담 잡아드릴까요? 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요. 상담실 예약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증서, 통장 사본, 식당 동업자 거래 내역, 남편 카드 사용 내역 일부, 챙겨갈 서류 목록을 손바닥 위에서 하나씩 짚어봤어요. 손이 떨리지 않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 결혼식 때 친정엄마가 사위 손에 끼워주셨던 신혼 반지가 식탁 끝에 놓여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식사 약속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어요.
친정 엄마에게 시댁의 속내를 미리 귀띔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했지요. 자식이 시댁에서 어떤 자리로 살아왔는지 다 알면 그 어른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싶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 오늘 그 식사 자리 말이에요. 그냥 안 가시면 안 돼요? 왜 무슨 일 있냐? 그냥 좀 그래요. 시어머니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진영아. 엄마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엄마 지금 가고 있다. 가게 진작 닫고 옷도 갈아입었어. 사돈 어른이 모이자고 하시면 가야지. 사돈 도리상 얼굴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걱정 마라. 엄마가 모르고 가는 거 아니다. 엄마가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모르고 가는 게 아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장에서 그 긴 세월을 사람 얼굴 보며 사신 분입니다. 술 취해 외상 달라는 손님부터 가게 자리 노리고 어슬렁거리는 사람까지 다 겪어내신 분이지요. 사돈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으면 그 어른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저는 회사에 전화해 반차를 냈습니다. 차로 한정식 집까지는 1시간 거리였어요. 운전대를 잡고 가방 안에 든 서류 봉투를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등기부등본, 남편 식당 통장 사본, 동업자 거래 내역 일부, 그리고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상담 카드? 일부러 챙겨둔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꺼낼지 안 꺼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만큼은 빈손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정식집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마침 정문 앞 계단을 친정엄마가 천천히 올라가고 계셨어요. 평소 시장에서 입던 검소한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자주색 카디건, 무릎이 좀 나온 회색 치마, 손에 든 검은 손가방. 그 긴 세월 시장에서 입던 그 옷차림이었어요. 친정엄마는 그 옷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평소 시장 사람을 깔보던 그 시어머니가 그날은 깍듯이 두 손을 모으고 친정엄마 옆에서 길 안내를 하고 계셨어요. 새로 산 듯한 옷에 머리도 미용실에서 막 손질하고 나온 듯 빳빳했지요. 한정식집 입구 앞에서 자기보다 키가 작은 친정엄마에게 허리를 살짝 숙이며 룸 쪽으로 모시는 그 모습이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시장통 사람이라며 한 번도 모시지 않던 그 어른을 오늘은 사모님 모시듯 들어 옮기시는 거였어요. 사람을 모시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건물을 모시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메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룸으로 향하는 복도에 신발 정리하는 직원 손짓이 보였어요. 안에서 시어머니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오늘 어디까지 갈지 저는 다 듣고 갈 생각이었어요. 룸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 있던 4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쏠렸어요. 진영이가 회사 일 있다더니 일찍 왔구나. 시어머니가 평소엔 한 번도 안 보여주던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이미 상석 옆자리에 앉아 계셨고요. 저는 인사를 어색하지 않게 건네며 자연스럽게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가방이 의자 옆 바닥에 놓여 있고 그 위에 손이 살짝 얹혀 있었어요. 평소 시장에서 손님을 맞을 때 짓던 그 차분한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동서까지 단정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동서는 평소 이런 양가 모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사람입니다. 친정엄마 칠순 때도 병원일 핑계로 안 왔던 그 사람이 그날만큼은 진주 귀걸이까지 단단히 챙겨 끼고 앉아 있었어요. 묘하게 들뜬 기색이 3사람 다 똑같았습니다. 사부인, 차 좀 드세요.
우리 진영이가 좋은 차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비싼 거 시켜놨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직접 차주전자를 들고 사돈잔에 따라주는 그 모습이 결혼식 패백 때도 보여준 적 없는 깍듯함이었어요. 사돈어른, 우리 진영이가 들어와서 집안이 얼마나 화목해진 줄 모르세요. 효녀 가르치셔서 시집 보내주신 거 우리 집이 다 덕 보고 있지요. 친정엄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만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뚝배기 수백 그릇을 나르며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그 손이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입에 대시고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대신 눈으로 시어머니, 남편, 동서를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살피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헛기침을 한 번 했어요. 장모님, 저 요즘 식당이 영 힘듭니다. 분위기가 살짝 굳었어요. 친정엄마가 시선을 그 사람 쪽으로 천천히 옮기셨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이자가 너무 무거워서요. 이자만 내고 원금은 손도 못 대니까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멀쩡한 가게가 이러다 한순간에 넘어가지 싶어서 잠도 잘 못 잡니다. 말끝에 한숨이 진하게 묻어나왔어요. 평소 친정엄마 앞에서는 자기 일 잘 된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 그날따라 어찌나 안쓰러운 표정을 짓던지요.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한 손을 가슴에 얹으며 같이 한숨을 보태셨습니다. 내가 다 미안해요, 사돈어른. 아들이 사업한답시고 빚을 그렇게 짊어진 것도 모자라서 우리 며느리한테 보증까지 서게 했지 뭐예요. 진영이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저는 손을 무릎에 단단히 모으고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 며느리한테 보증을 서게 했다고 인정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엔 며느리가 알아서 도와준 거라며 어물쩍 넘기던 그 입에서요. 사부인, 우리 집안끼리 남도 아닌데 말이에요. 며느리 얼굴 봐서 이 정도 빚은 서로 거들어주는 게 사돈간 도리 아닌가 싶어요. 진영이가 보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게 저는 사부인한테 너무 송구스럽거든요. 저는 그 말이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걸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부엌 바닥에 앉혀놓고 한 번도 며느리로 안 봐주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평생 며느리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분이 며느리 얼굴 봐서라는 말을 친정엄마 앞에서 너무 부드럽게 꺼내셨습니다. 옆에서 동서가 거들었어요. 사돈어른, 이번에 좀 도와주시면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어른 건강검진이며 진료며 다 책임지고 봐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시니어 클리닉 쪽 권위자거든요. 사돈어른 같은 분들 모시는 거 일도 아니에요. 친정엄마가 그제야 동서 쪽으로 시선을 천천히 돌리셨습니다. 동서가 말끝에 옅게 웃으며 찻잔에 손을 댔어요. 자기가 베푸는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그 표정이 평소 시댁에서 며느리 자리에 앉아있던 그 표정이랑 똑같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동서에게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듯 움직이셨습니다. 분위기가 잡혔다 싶었는지 시어머니가 한 발 더 들어왔어요. 사부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승우가 지금 12억 정도 빚이 있어요. 한 번에 정리하기엔 큰 돈이지만 사실 사돈어른 강남 그 건물 시세를 보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실 거예요. 사부인 건물 담보로 10억만 마련해 주시면 식당 빚이 한 번에 정리되고 진영이 보증도 풀리고 다 같이 잘 되는 길 아니겠어요?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식탁 밑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10억? 강남 건물 담보. 다 같이 잘 되는 길. 남편이 저랑 시어머니 눈을 번갈아 슬쩍 살피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남편 쪽으로 살짝 눈짓을 보냈고요.
며칠 전 가방에 든 등기부등본을 사진 찍어 메시지로 주고받던 그 두 사람의 눈짓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가방 안 서류 봉투의 모서리가 다리 옆에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영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네. 너도 보증 짊어지고 있어서 마음 무겁지? 이번에 사돈 어른께서 도와주시면 너 그 무거운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너 좋자고 하는 일이야. 어머니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부드러운 미소가 그토록 낯설었던 적이 없어요. 동서한테는 깎아 바치던 사과를 저한테는 한 번도 깎아주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명절에 동서 손은 한 번도 거들게 한 적 없으면서 제 손은 새벽부터 부엌에 박아두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사돈한테 10억을 부탁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그 자리에 앉은 네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만 모르는 척 차를 드시고 계셨고요. 엄마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돈, 네 사부인, 말씀하세요. 우리 진영이 보증 짊어진 그 빚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네. 시어머니가 잠깐 표정을 잃었어요. 친정엄마가 그 말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꺼낼 줄은 몰랐던 거지요. 옆에서 남편이 슬쩍 가방 안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식당 대출 잔액 명세서와 보증관계 서류 같았어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모님, 제 명의로 된 게 9억이고 진영이 보증으로 묶인 게 따로 3억이에요. 합치면 12억 정도 됩니다. 엄마가 그 서류를 들지는 않으셨어요. 잠시 보시더니 손가락 끝으로 그 서류를 천천히 자기 앞쪽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종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시어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친정엄마가 서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 동작을 그 어른이 도와주실 신호로 읽으신 거지요. 동서도 안도하는 듯 어깨를 살짝 내렸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저는 그 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친정엄마 한 분만 손가락 끝에 종이를 잡은 그 자세 그대로 미동이 없으셨어요. 엄마가 천천히 안경을 들어 코끝에 올려 쓰셨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럼. 종이를 펼치는 손이 어찌나 차분하던지요. 시장에서 30년 동안 사람을 봐온 그 손이 종이 한 장 한 장을 차례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룸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손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손을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저랑 엄마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서류를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기셨어요. 룸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그대로 띄운 채 엄마의 손끝만 따라가고 있었고 남편은 식탁 모서리에 손을 얹은 채 입가에 옅은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서는 진주 귀걸이를 한번 만지작거리다가 가방을 무릎 위로 슬쩍 끌어올렸지요. 엄마가 서류를 다시 정리해 한쪽으로 밀어놓으셨습니다. 사돌른, 네 사부인. 이게 며느리 얼굴 봐서 도와달라 하시는 자리가 맞습니까? 말투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 입가에서 미소가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부인, 당연히 우리 며느리 위해서. 제가 한번 짚어봐도 될까요? 엄마가 안경을 천천히 벗어 식탁에 내려놓으셨어요. 사돈어른, 우리 진영이 시집 보내고 5년 동안 사돈어른께서 우리 집에 전화 주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살짝 벌리시고는 답을 못 하셨어요. 제가 사돈어른 앞으로 보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추석마다 사위 챙기시라고 한약 다려보낸 것, 김장철에 김치 보내드린 것, 명절마다 우리 손으로 담근 청국장 보내드린 것. 그 안부 전화 한번 받아본 기억이 저는 없어요. 사돈 어른은 기억하십니까? 그게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한약은 베란다, 신발장 위에서 곰팡이 쓸어 굴러다녔다고 우리 진영이가 친정 와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사돈 어른께 한마디 안 했어요. 시장 사람이라 그러시려니, 사위 친정 챙기는 게 어색하시려니 그렇게 넘어갔지요. 엄마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부드러운 톤은 그대로인데 한 글자 한 글자가 못처럼 박혔습니다. 사돈 어른이 우리 진영이 두고 시장통 사람 딸이라고 흉본 거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명절날 우리 진영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사돈댁 부엌에서 전 부치게 한 거, 동서 손에는 사과 깎아 들이밀면서 우리 진영이한테는 남은 것 알아서 먹게 한 거, 그것도 다 알아요. 진영이가 입을 안 열어도 어미 눈에는 다 보이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졌어요. 입꼬리가 자기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부인, 그건 오해세요. 저는 그런 적이. 사돈끼리 정이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까? 며느리 한약 한 첩 받아서 베란다에 굴려두다가 며느리 친정에 건물 한 채 있는 거 알자 그제야 사돈 하시는 그게 사돈정이세요. 조금 전에 사돈 어른께서 며느리 운운하시던 그 말씀, 5년 동안 한 번도 며느리로 안 봐주신 분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 늦으셨어요.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 했어요. 장모님, 좀 천천히 들어보세요. 어머니도 다 진영이 위해서. 진서방. 엄마가 사위를 부르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어요. 평소 친정에 오면 늘 사위 왔는가 하며 다정하게 부르시던 그 톤이 아니었습니다. 네, 장모님. 가방 안에 들어있는 그 서류, 그거 자네 명의 보증서 맞는가? 네, 맞습니다. 우리 진영이 이름 들어가 있는 보증서, 누가 가져다 사인하게 했는가?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가게가 어려워서요. 장모님, 저 정말 한 번만. 가게 운영비 모자라다고 우리 진영이 통장에 손 뗀 세월이 어디 한두 해였겠는가. 장모님, 우리 진영이가 친정 와서 어미한테 그 얘기했을 것 같은가. 안 했지. 자기 남편 흉대는 게 싫으니까 자기가 그 무게 다 짊어지고 살았어. 그 무게가 5년 모이면 사람 하나 망가지는 거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골 우리느라 굳은 살 박인 그 단단한 손이었어요. 그 손이 식탁 위에서 제 손을 단단히 잡아주셨습니다. 사돈 어른, 잘 들으세요. 강남에 있는 그 건물, 그건 우리 딸이 평생 어미 보고 자랑값으로 받을 자기 인생 미천입니다. 사위 빚 메우자고 담보 잡힐 물건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입을 우물우물 하셨어요. 변명을 만들고 싶은데 단어가 안 떠오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옆에서 동서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의자를 살짝 뒤로 밀었어요. 형님, 저 잠깐 화장실 좀. 저는 동서를 한번 봤습니다. 동서가 제 시선을 피해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분위기가 어디로 가는지 다 읽은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며느리답게 사람 표정 읽는 게 빨랐어요. 수정 씨라고 했던가요? 엄마가 동서를 부르셨어요.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부르신 적 없었어요. 네, 사돈 어른. 앉으세요. 일어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께서 부탁드린 일에 동서분도 한몫 거두셨으니 끝까지 같이 듣고 가시는 게 도리지요. 좀 전에 우리 진영이한테 병원 모셔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약속도 끝까지 들어봐야지요. 동서가 입을 다물고
의자를 천천히 다시 끌어당겼어요. 남편이 그제야 엄마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몸을 숙이며 매달렸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요. 식당만 살리면 제가 2배로 갚을게요. 진영이한테도 평생 잘하고요. 어머니 어른들 모시는 일도 우리 진영이 손에 식히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엄마가 그 사람을 가만히 보셨어요. 측은한 빛이 살짝 스쳤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진서방, 자네 동생 의사라고 들었지. 사돈댁에서 동생 동서 자랑 무던히 했어. 자네 어머니 입에서 동생 자랑 안 나오는 날이 없다고 우리 진영이가 한 번씩 흘리고 가더라고. 네, 장모님. 그건 자네는 평생 동생 그늘이었지. 자네 마누라 월급으로 가게 운영비 메웠을 테고 마누라 명의로 보증 세워서 체면 세웠겠지. 자기 손으로 일군 게 없으니 처가에까지 손을 벌리는 거 아닌가. 자네 어머니가 좀 전에 그 핑계로 사돈한테 손 벌리셨는데 자네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못했지. 자네도 부끄러운 건 알았던 게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전곡을 정확히 찔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목소리를 높이려 했어요. 사부인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우리 승우가. 엄마가 시어머니 쪽으로는 더는 시선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네가 들고 온 거 꺼내라. 저는 의자 옆에 두었던 가방을 무릎 위로 올렸어요. 서류 봉투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단단하게 닿았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 끝나고 밤마다 남편 책상 서랍과 식당 사무실 캐비닛을 정리하면서 한 장 한 장 모아둔 것이었어요. 변호사가 이혼 소장보다 이걸 먼저 보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며느리한테서 그런 톤이 나올 거라 생각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한 번도 봐주신 적 없던 며느리 얼굴, 오늘은 좀 똑바로 봐주셔야겠어요. 저는 봉투를 꺼내 식탁 한가운데에 천천히 펼쳐 놓았습니다. 남편이 봉투 안에 첫 장을 보자마자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자기가 다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것들이 그 자리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식당 동업자 명의의 대출 입금 내역, 그 돈이 빠져나간 카드 사용처 명세, 그리고 동업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별도 사인으로 받아간 추가 투자금 내역서. 마지막 장에는 동업자 한 명이 의심을 시작하며 보낸 문자 캡처본까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룸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잡은 손에 힘이 한번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다시 한번 마주 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그 손바닥 안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서류를 본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어요.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짚으시더니 다리에 힘이 빠진 듯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사돈 앞에서 아들 자랑 늘어놓던 입이 벌어진 채로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승우야, 이게 무슨...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남편이 허둥지둥 서류를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고 손을 휘저었어요. 카드 사용처 명세 한 장이 손등에 걸려 식탁 모서리로 떨어졌습니다. 강남 룸살롱 결제 내역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보시고는 그제야 입을 다무셨습니다. 동서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형님,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영문도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말끝을 흐리면서 가방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사 며느리의 그 발 빠른 손절이었습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분명히 자기 남편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형 사업에 동생 부부 명의가 한 줄이라도 걸쳐 있는지, 자기 남편이 형 빚보증에 사인이라도 했는지, 그게 먼저 걱정됐을 겁니다. 동서, 잠깐 앉아요. 저는 동서가 비키려는 룸문 앞을 가만히 막아섰어요. 평소처럼 형님 하던 말투가 그날따라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형님, 저 진짜 모르고 온 거예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 이런 자리. 동서, 우리 형님 동생끼리 정리하고 갈 게 좀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평소 회사 메모용으로 쓰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세월 시댁에서 동서가 저에게 시켰던 일들을 날짜와 함께 적어둔 메모가 있었어요. 처음엔 자기 자신 정리용으로 적은 거였는데 결국 그날 그 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동서, 지난 추석 때 동서 친정 식구들 오신다고 시댁 거실에 우리 가족 짐 다 치우라고 하셨죠. 그때 저 그날 새벽까지 진공 청소기 돌렸어요. 동서 친정엄마 깔고 앉으실 방석까지 제가 빨아서 말렸고요. 동서가 입을 살짝 벌렸어요. 형님, 그건 작년 어머님 생신 때 음식 다 한 사람은 저인데 인사받는 자리에는 동서가 앞에 섰죠. 어머님이 사진 찍자고 하셨는데 동서가 저한테 사진기 들고 있으라고 시키셨고요. 그때 우리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형님, 그건 어머님이 그렇게. 맞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 그런데 동서가 그걸 매번 같이 즐기셨잖아요. 며느리 둘 중에 누가 사모님이고 누가 식모인지 동서가 누구보다 잘 알고 다닌 거 저 아는데요. 룸 안에서 모두가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은 자세 그대로 고개도 못 들고 계셨고 남편은 카드 명세서를 손에 쥔 채 얼굴이 새빨갰지요. 친정엄마만 의자에 가만히 앉아 제 등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동서, 오늘 사돈어른 보고 병원 검진 다 책임지신다고 하셨죠. 우리 친정엄마는 그런 검진 필요 없으세요. 검진 받으셔야 할 분은 따로 계세요. 동서 시어머니요. 오늘 받으신 충격, 동서가 모시고 검진 한번 받게 해드리세요. 그게 동서가 그 자리에서 약속한 거니까요. 동서가 그제야 자리에 풀썩 앉았어요. 가방 손잡이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사 동서의 그 곱고 단정한 얼굴이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보. 남편이 흠칫 저를 봤어요. 평소 무심히 여보라고 흘리던 그 말을 그날따라 또박또박 끊어 부르니까 그 사람도 그 말의 무게를 알았던 거지요. 이거 받으세요. 소장 봉투를 그 사람 앞에 놓았어요.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서 그리고 위자료 청구가 함께 정리된 한 묶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다 작성해두고 제가 사인만 하면 바로 접수되는 상태였어요. 진영아,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보시면 알아요. 진영아, 우리 얘기 좀 해. 지금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가방 안에 들어있는 등기부등본 사진 찍어서 어머님한테 보낸 그날부터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진 찍는 손가락에 자국이 남는 줄도 모르셨죠. 남편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어요. 자기가 들킨 게 그 사진 한 장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안 거예요. 자기는 들키지 않게 다 했다고 믿었을 텐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님, 진영아. 어머님이 평생 사람을 돈하고 직업하고 체면으로 줄 세우고 사셨잖아요. 의사 며느리는 사모님이고 시장 사돈 딸은 식모로 두시고요.
그 줄 세우기가 어머님 발목 잡을 거라는 거 오늘 보셨죠? 시어머니가 입을 떼지 못하셨어요. 어머님 아들이 동업자 돈 빼돌린 거 이거 형사 사건이에요. 동업자가 알기 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어머님이 평생 자랑하시던 아들이 어머님이 평생 깔보시던 시장 사돈 딸 손에 정리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사셨는지 그 결과를 오늘 받아가시는 거고요. 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며느리 앞에서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이신 적 없는 분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손가방을 들고 룸 출입구 옆에 놓인 계산서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사돈어른, 네. 오늘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사돈 자리 정리하는 값이라 치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진영이 일로 사돈어른 뵐 일은 없을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 주세요. 계산서를 손에 쥐신 엄마가 저를 한번 보셨어요. 진영아, 가자. 네, 엄마.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식탁에 걸친 채 손을 뻗었어요. 진영아, 잠깐만. 진영아, 한 번만. 저는 그 손을 보지 않고 룸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먼저 나가시고 제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한정식 집 복도에 신발 닦는 직원이 어색하게 서 있다가 눈을 피하더라고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렸을 거예요. 엄마가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미셨어요. 계산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등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셔터 내리던 그 단단한 등이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가을 저녁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저는 그 바람을 한참 들이마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어깨에 얹혀있던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게 그렇게 또렷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시댁 부엌으로 향하던 그 무거운 발걸음, 동서 친정 식구들 자리 비키느라 거실짐 옮기던 그 어깨, 가방 안에 등기부등본 사진이 찍혀 있는 줄 모르고 잠들던 밤들이 그 한 번의 바람에 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시장에서 사골 우리던 그 거친 손이 제 카디건 어깨 위에 단단하게 얹혔습니다. 진영아. 네, 엄마. 이제부터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내 인생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한 줄 흘렀는데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오래 짊어진 무게를 그제야 흘려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주차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뒤에서 한정식 집 문이 한번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자리가 더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리 예약해 두었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전날 한정식 집에서 펼친 그 봉투 안의 서류 일체를 그대로 들고 갔어요. 등기부등본 복사본, 식당 동업자 자금 흐름, 카드 사용처 명세, 남편 명의로 빠져나간 추가 투자금 내역서, 가리고 제 이름으로 사인된 보증서 사본까지요.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안경 너머로 입꼬리를 조금 굳혔습니다. 진영 씨, 보증은 이미 들어간 거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워요. 네, 알고 있어요. 다만 이쪽 횡령 정황 자료가 충분하면 이혼 재산 분할 청구하면서 남편 측 책임 비율을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노릴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증 부분도 진영 씨 부담은 많이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까? 이미 다 생각하고 왔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위임장에 사인하는 손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 친정엄마가 같이 와 계셨어요.
엄마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제가 사인하는 손만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진영아, 시간이 너 편 들어줄 거다. 너무 마음 졸이지 마. 네, 엄마. 회사로 출근해 자리에 앉은 지 2시간쯤 됐을까요? 안내 데스크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진영 씨, 남편 되시는 분이라며 승호 씨가 오셨는데요. 어떻게 안내해 드릴까요? 저는 잠시 펜을 멈췄어요. 어제 한정식 집을 나설 때 손을 뻗던 그 모습이 떠올랐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안내해 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셔도 저는 못 만난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분쯤 지나 안내 데스크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진영 씨, 그분이 진영 씨 회사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좀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숨을 한번 깊이 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평소엔 깔끔하게 입고 다니던 사람이 머리도 빗지 않은 채 점퍼 차림으로 서 있더라고요. 회사 출입구 근처 소파에 자리한 손님 몇 명이 흘끔흘끔 우리 쪽을 보고 있었어요. 진영아, 잠깐만. 어제 일은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다시 얘기하자.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라도 얘기 좀. 어디 가서도 안 돼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다음부터 회사 오시면 저 진짜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손은 자기 점퍼 안주머니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뭔가 꺼내려다 만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직원에게 부탁해 그를 정중하게 출구 쪽으로 안내해달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끌려가듯 걸어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으니 책상 위 가족사진 액자에 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어요. 결혼식 날 친정 엄마와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남편 사진은 그날 점심시간에 서랍 안으로 옮겼고요.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친정 돈줄이 끊긴 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들어온 소식으로는 그 사람이 식당 빚을 막겠다고 무리하게 추가 대출을 더 끌어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한 곳에서 막으면 다른 곳에서 또 막고 또 다른 곳에서 막으려고 카드론까지 동원했답니다. 그렇게 막은 돈은 다 이자로 빠져나갔어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동업자 한 사람이 의심을 시작했어요. 그날 한정식 집에서 제가 그 자리에 펼친 그 자료의 일부가 사실 그 동업자가 자기 변호사에게 의뢰해 두었던 회계 자료와 맞물려 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람한테 따로 연락한 건 아니었어요. 제 변호사가 절차에 따라 그쪽에도 필요한 사실관계를 전했을 뿐이지요. 동업자는 곧바로 투자금 회수에 들어갔고 거래처도 차례로 등을 돌렸어요. 식당 셔터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친정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시던 분이 우리 시댁 동네 쪽에 잠깐 들렀다가 어떤 어르신이 의사 며느리 집 앞에서 인터폰을 붙들고 한참 서 있는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자식집 인터폰 앞에 서 계신 분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다 들릴 만큼 큰데도 인터폰에서 나오는 동서 목소리는 단정하기만 했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시아주버님 일 때문에 우리 신랑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들어오시면 시아주버님 사건이 우리 집까지 옮겨붙어요.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어머님 사정 들어드릴 형편이 안 돼요. 수정아, 한 번만 문 열어라. 어미 좀 들여보내라.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에 변호사 통해서 만나 뵐게요. 지금은 안 돼요.
정말로요. 인터폰이 끊긴 자리에 시어머니 혼자 서 계셨다고 들었어요. 평생 의사 며느리 자랑을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이 그 며느리 집 인터폰 앞에서 발길을 돌리신 거였습니다. 자기가 평생 떠받들던 자리에서 그 자리 사람이 자기를 들이지 않은 거지요. 동서 부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전화를 사실상 받지 않게 됐어요. 시아주번이 횡령 정황이 자기들에게까지 옮겨 붙을까봐 가족 단톡방까지 조용히 나갔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평생 1순위로 올려놓고 줄 세우던 그 자식이 가장 먼저 줄을 끄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 무렵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봤다고 들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더래요. 한 번, 두 번, 10번. 동생이 한 번 받기는 했답니다. 받자마자 형, 미안한데 지금은 통화 곤란해. 변호사 통해서 연락 줘라는 말 한 문장이 떨어졌고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다고 해요. 평생 동생 그늘에 살면서도 그래도 내가 형이야라는 자존심으로 버티던 사람이 그 한 문장에 더는 전화를 걸지 못했답니다. 저는 그 무렵 짐을 정리했어요. 신혼집에서 챙길 만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 친정 엄마가 사주신 이불 한 세트, 제가 회사 다니며 모은 책 몇 권,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한 채 옷장 안에서 묵혀둔 한복 한 벌. 그게 다였어요. 나머지 살림은 시어머니가 사주셨다고 늘 강조하시던 가구들이라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다 그댁댁이지 제게 아니었어요. 이삿짐을 옮기던 그날 저녁 친정집 부엌에서 엄마가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시장에서 사오신 결명자차였습니다. 진영아, 손 좀 녹여. 엄마가 따뜻한 잔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엄마, 응, 저 다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진영아, 엄마가 제 옆자리에 앉아 제 손을 위에서 한 번 더 잡아주셨어요. 내 인생에서 너만큼 너한테 잘하는 사람은 없다. 어미가 아무리 도와줘도 결국 내 일은 내 손으로 매듭 짓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결명자 향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5년 만에 친정집 부엌에서 받아 마시는 따뜻한 차였습니다. 시댁 부엌에서는 제가 차를 끓여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는 자리였지 받아보는 자리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엄마가 제 어깨에 한 손을 얹으셨어요. 내일 법원에 들러서 정식으로 접수해. 변호사가 다 준비해뒀다며. 네, 그럴게요. 엄마는 너 끝까지 옆에 있을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잔을 두 손으로 단단하게 감쌌습니다. 친정집 천장 형광등 불빛이 식탁 위에 부드럽게 깔려 있었어요. 그 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내일 법원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단단히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 일체를 다시 한번 챙겼습니다. 횡령 정황 자료는 별도 봉투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법원에 접수할 때 같이 증거로 제출하기로 한 묶음이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친정집 현관문을 나서는데 엄마가 신발장 옆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진영아, 잘 다녀와라. 평생 시장에 나가시며 들으시던 그 인사를 그날만큼은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깊이 끄덕이고 문을 열고 나섰어요. 법원 민원실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그리고 별도로 정리한 증거 봉투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어요. 손에 든 번호표 53번이 그날따라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옆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같이 와 있었습니다. 순번이 됐어요. 창구 직원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확인하더니 봉투 안 증거 목록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곧 우편으로 안내문 갈 거예요. 그 한 문장으로 결혼 5년이 행정 절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을 나서며 변호사 직원이 옅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진영 씨는 본인 일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잡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날 오후였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진영 씨, 시어머님 되신다는 분이 오셨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잠시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고요. 네, 1층 카페로 안내해 주세요. 10분 뒤에 내려갈게요. 회사 1층 카페 구석자리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평소엔 단정하게 매무새를 챙기시던 분이 그날따라 머리를 정리도 안 한 채 카디건 단추가 한 칸 어긋난 채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어긋난 단추가 어찌나 어색해 보이던지요. 진영아. 네, 어머님. 진영아. 시어머니가 입을 한번 열었다 닫으셨어요. 그러더니 두 손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모으셨습니다. 진영아, 나 부탁이 있다. 네. 한 번만 너희 어머니 좀 설득해 줄 수 없겠니? 우리 승우가 식당 잃고 동업자 쪽에서 형사고소 들어간다는 얘기가 돌아. 한 번만 너희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그쪽도 합의로 끝낼 수 있고 우리 승우 평생을 망쳐서야 되겠니? 진영아, 한 번만. 저는 그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듣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든 말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텐데 그날만큼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님. 응, 진영아. 3년 전 추석에 저희 친정엄마가 사위 챙기시라고 직접 다려보내신 한약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시어머니가 멈칫하셨어요. 그 한약 어머님이 시장통 약이라며 베란다 신발장 위에 올려두셨잖아요. 그해 겨울 내내 그 자리에서 곰팡이가 쓸어 굴러다닌 거 우리 친정엄마는 다 알고 계셨어요. 김장철에 우리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 한 박스도 직접 끓이신 청국장도 어머님 손에 제대로 한 번 못 오른 거 저 다 알고 있고요. 며느리 친정에서 보낸 음식이라며 거들떠도 안 보신 거 그것도 알아요. 시어머니가 시선을 떨어뜨리셨어요. 진영아, 그건 내가 정말.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시장 사람이 만든 거라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장 사람이 지금 어머님 며느리 친정 어머니예요. 그분이 사위 아들 살리자고 십몇 억을 내주실 분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입술이 한번 떨리더니 카디건 자락을 손으로 꽉 쥐셨습니다. 진영아, 그래도 한 번만. 어머님이 아들 사랑하시는 마음 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도 저 사랑하세요. 어머님이 평생 시장 사람이라며 마음에서 한 번도 사돈으로 안 모신 그 어머님이요. 어머님 아들 살리자고 그분 인생 다 흔드는 건 자식 사랑이 아니라 자식 욕심이에요. 그 말씀 드리려고 내려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사로 오시면 안 돼요. 변호사 사무실에 메모 남기시면 필요한 답은 변호사가 드릴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뻗으셨다가 다시 식탁 위로 거두셨어요. 그 손이 평생 며느리 손을 한 번도 잡으신 적 없는 손이라는 걸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1시간쯤 일에 집중하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영 씨, 동서분 측에서 변호사 통해서 입장 전달이 왔습니다. 시어머님 부양 의무는 본인들이 더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횡령 사건이 본인들 명예에 영향을 주는 것도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어머님께서 살림을 줄이신다는 얘기도 들어왔습니다. 외곽 쪽 셋방으로 옮기시는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진영 씨한테 좋은 소식 있어요.
제출하신 증거 자료 일체가 1차 심리에서 충분히 인정될 거라는 의견이에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모두 진영 씨한테 유리한 위치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방 안에 그 봉투 한 묶음이 결국 묵은 짐을 다 들어 올려준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또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둥글레 차였습니다. 진영아, 오늘 어땠어? 엄마, 변호사가 우리 쪽이 유리하대요. 시어머니가 회사에 오셨고요. 뭐라고 하시던. 한 번만 엄마 설득해 달라고요. 엄마가 잔을 식탁에 내려놓으셨어요.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지만 한숨이 한 번 길게 나오시더라고요. 진영아, 사람이 자기가 깔보던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 그 어른이 거기까지 가신 거면 본인도 평생 살아온 길이 다 무너지신 거야. 네. 불쌍한 마음 들어도 마음 흔들리지 마라. 네가 흔들리면 그 어른 자식까지 같이 지탱해야 돼. 너는 이제 너 자신 지탱하기만 해도 충분해. 네, 엄마. 엄마가 제 손에 잔을 다시 쥐어주셨어요.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끝이다. 잘하고 있어. 며칠 뒤 법원 1차 심리가 있는 날이었어요. 변호사가 진행하기로 했고 저는 보조 자리에 앉아 절차만 보면 되는 자리였습니다. 심리실 앞 복도에 서 있는데 맞은편 의자에서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점퍼 안에 입은 셔츠 깃이 한쪽으로 살짝 구겨져 있었고 면도를 며칠 안 한 듯 턱이 거뭇거뭇했어요. 평소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듭을 2번, 3번 다시 매던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진영아. 저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앞을 그대로 지나쳐 심리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사람이 한 걸음 따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멈춰 서더라고요. 변호사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진영 씨. 저런 자리에서 말 섞으면 절차에 좋지 않아요. 저는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저쪽 복도에서 자기 변호사인 듯한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다투는 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리는 길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다 정리해준 절차였고 저는 한두 문장만 답하면 되는 자리였습니다. 끝나고 법원을 나서며 가을 햇볕이 계단에 길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 햇볕을 등에 받으며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 책상 앞에 앉았어요. 평소에는 잘 보지 않던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글씨 연습용 노트였어요. 표지 안쪽에 옛 글씨로 이진영의 책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3페이지를 폈습니다. 평소 출퇴근길에 지나다니는 동네 길목, 친정엄마 건물 1층 상가 자리, 직접 빵을 굽는 작은 카페. 그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림이 노트 위에 한 줄씩 적혔어요. 회사 격리로 살아오면서 회식 자리에서도 시댁 부엌에서도 한 번도 꺼내지 못한 그 그림이었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를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방 안에서 저는 한참을 그 노트에 그림과 글씨를 같이 적었어요. 엄마가 방문 앞에 잠깐 서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등에 따뜻한 시선을 한번 얹으시고는 다시 거실로 가셨습니다. 오랜 세월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 다음 페이지를 그날 밤 처음으로 펼쳤어요. 이혼 판결이 나는 날 아침이었어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판사 앞에 우리 부부가 따로 떨어져 앉았어요. 그 사람 옆에는 변호사가 한 명 있었고 제 옆에는 그동안 함께해준 변호사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실관계를 짚어갔어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고가 식당 운영 자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한 정황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보증을 사전 동의 없이 무리한 시점에 추가 진행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판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옆에 앉은 그 사람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변호사 옆에서 무언가 작은 목소리로 변명을 하려다 변호사가 손짓으로 말리는 모습이 한두 번 보였습니다. 판결은 짧았어요. 이혼 청구 인용, 재산 분할에서 제게 유리한 비율, 위자료 지급 명령. 그동안 변호사가 미리 일러준 그대로였습니다. 판결 마지막 줄이 끝나자 그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시 주워 들렸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며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영 씨, 다 끝났어요. 오늘부터는 본인 인생 사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한번 진동했습니다. 친정 엄마였어요. 진영아, 끝났어? 네, 엄마. 다 끝났어요. 고생했다. 집으로 와라. 들를 데가 한 군데 있어.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며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어요. 결혼 후 한 번도 가볍지 않던 어깨가 그 햇볕 아래에서 처음으로 평평하게 펴졌습니다. 들를 데가 어디인지는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알았어요. 엄마는 강남 그 꼬마 빌딩 쪽으로 가시자고 하셨습니다. 임대갱신 서류를 갖다 드리던 그 건물이었어요. 평소엔 친정 엄마가 임대료만 받으시고 직접 가시는 일이 잘 없으셨던 자리였지요. 건물 1층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상가 자리 셔터가 새로 페인트 칠되어 있었고 그 위에 새로 단 간판이 햇빛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흰 바탕에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영 베이커리 카페. 운전대를 잡은 손이 천천히 풀렸어요. 친정엄마가 옆자리에서 가만히 저를 보시더라고요. 엄마, 이게 내 이름으로 다 정리했다. 1층 자리 비워두려고 임차인 안 받고 기다린 거야. 임대갱신 서류 너한테 부탁한 그때부터 진작 마음 먹고 있었지. 며느리한테 시집 보내는 거 말고 딸한테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는 운전대 위로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한 줄 흘렀는데 어떤 눈물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저는. 진영아. 엄마가 제 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이건 빚 갚으라고 주는 거 아니다. 너 잘 살라고 주는 거야. 어미가 가진 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부끄러운 일이가 자식 자리 잡아주는 게 자랑인 거지. 차에서 내려 1층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고 단정한 가게였습니다. 진열대에 빵 굽는 오븐이 새로 들어와 있었고 한쪽 벽에는 작은 카운터 자리가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직접 골라주신 듯한 나무 의자가 4개 놓여 있었습니다. 진영아, 인테리어는 네가 마지막으로 좀 손봐. 어미가 큰 그림만 짜놨다. 사람 들이는 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았어요. 천장 조명, 바닥 타일, 진열대 위 빈자리. 회사 점심시간에 노트에 그렸던 그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지 노트 위가 아니라 실제 공간 안에요. 2달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빵 굽는 기술자 1분과 알바생 2명을 채용했어요. 오븐을 시험 가동하고 메뉴를 정하고 진열대 동선을 매일 새로 바꿔봤어요. 친정엄마가 매일 점심께 가게에 들러 가만히 의자에 앉아 계셨다가 짧게 한마디 거들고 가셨습니다. 진영아, 빵은 너무 종류 늘리지 마.
잘 팔리는 거 5가지만 깊게 가. 네, 엄마. 커피는 비싼 원두 쓰지 말고 입에 맞는 거 골라. 손님은 자기 입에 맞는 걸 다시 와서 사 먹는 거다. 네. 엄마는 시장에서 30년을 장사하신 분이었어요. 사람이 어떤 가게에 다시 오는지 그 어른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작고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시댁 부엌에서 새벽 5시 반에 두르던 그 색바랜 행주치마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된 가게의 새 앙치마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네 단골이 될 것 같은 머리 희끗하신 어르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이라 따뜻한 커피 한 잔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잘 됐네. 그러면 빵도 하나 추천해 주시오. 오늘은 갓 구운 단팥빵이 맛있어요. 같이 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저는 컵에 커피를 내리고 빵을 봉투에 담아 건넸어요. 컵을 건네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봉투를 받으시며 한번 환하게 웃어주셨고 저도 그 웃음을 같이 받았어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전판을 닦던 그 무거운 자리가 그날 그 카운터 앞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같은 부엌이 아니었고 같은 자세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점심 무렵 친정엄마가 가게 문을 여시고 들어오셨어요. 손에 든 봉투를 천천히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진영아, 오늘 첫 매출 축하한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시장에서 모은 거. 별거 아니다. 첫 매출에는 어미가 한번 보태주는 거지. 엄마, 저 이거 못 받아요. 받아라. 너는 잘 받는 법도 배워야 돼. 평생 받는 법도 모르고 주기만 하다가 다 까먹은 거 아니야. 저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정확하던지요. 네, 엄마. 엄마가 카운터 옆 의자에 앉으셨어요. 저는 갓 내린 커피 2잔을 챙겨 그 옆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마셔요. 좋다. 엄마가 잔을 2손으로 감싸 드시더라고요. 시장에서 사골 우리시던 그 거친 손이 작은 도자기 잔을 어찌나 단정하게 잡으시던지요. 저는 그 손을 한참 봤습니다. 엄마, 저는 평생 엄마한테 못 갚을 것 같아요. 진영아. 네. 갚을 거 없다. 어미가 자식한테 받는 건 잘 사는 모습 한 가지야. 너 오늘 그 모습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다 갚은 거다. 저는 잔을 들어 엄마 잔에 가만히 부딪혔어요. 엄마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도 너무 자주 하지 마라. 어미는 그 말 한 번이면 다 들었어. 오후가 되며 손님이 더 늘었어요. 알바생들과 빵 굽는 기술자 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저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 응대를 했습니다. 진열대 위 빵이 한 칸씩 비어가더라고요.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하며 진열대 안쪽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어요. 며칠 전까지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 자리에는 이제 자국만 몇 개 남아 있었고 그 자리에 새로 찍힌 작은 밀가루 자국이 손등에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 5년의 흔적이 빠져나가고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흔적이 그 자리를 천천히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가만히 한번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자리에서 제 이름이 적힌 카운터 앞 주인의 자리로 그날 처음으로 똑바로 서 있었어요. 가게 문 위에 단 간판이 저녁 햇살에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영 베이커리 카페. 제 이름이 처음으로 제 자리 위에 놓인 날이었어요. 오랜 세월 시댁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견디며 사신 며느리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참는 게 미덕이라 배우고 자기 몫의 서러움은 입에 담지 않는 게 도리라 여기며 살아오신 분들이지요.
하지만 견디는 것도 사람을 지키는 자리에서 견뎌야 사람이 사는 거지, 자기 자신을 잃는 자리에서 견디면 그건 견디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일이더라고요. 진영 씨가 가방 안 서류 한 묶음을 꺼내들 수 있었던 건 옆에 친정 엄마가 단단히 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 자식의 결심, 그 두 가지가 만나면 무너지지 않을 자리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머님들도 어느 자리에서든 자기 이름이 적힌 카운터 앞에 단정히 서 계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